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문기도 유지술, 그리고 기계심폐소생술 장치, 에크모 CPR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 개의 내용은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좀 주요 근거가 되는 논문들을 함께 보고, 논문들이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서 앞선 논문들을 어떻게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기도 유지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의료 종사자는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서 백밸브 마스크 배깅 혹은 전문기도기 삭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전문기도기는 의료 종사자의 경험과 훈련에 따라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되어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만 기간 내 삭관을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의료 종사자는 성문위 기도기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 내 심장정지 환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장기간 심장정지가 지속되게 되면 심폐소생술만으로는, 체스트 컴프레션만으로는 적절한 순환을 유지할 수가 없고, 거기에 체스트 컴프레션이 지속됨에 따라서 위의 내용물들이 역류가 되게 되고 흡인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백밸브 마스크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쓰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였고, 이후 3편의 RCT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중요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3편의 RCT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7년도에 자마에 발표된 굉장히 큰 규모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입니다. 성인 병원 내 심정지 환자,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아니라 병원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인투베이션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고 백밸브 마스크 배깅을 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좀 생존율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본 연구인데요. 10만 명의 이너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이 포함되어서 1대1로 매칭되었습니다. 이 매칭은 처음 어레스트가 발생하고 15분 동안 각 1분별로 이렇게 환자를 매칭하였고, 해당 군대에서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군과 백밸브 마스크 배깅을 하는 군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총 15개의 그룹을 매칭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비교한 연구입니다. 당연히 이미 심정지 시점에 인베이시브 에어가 있었던 환자들은 모두 제외되었고, 백밸브 마스크 배깅 43,000명, 인투베이션 43,000명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예상하는 인투베이션이 조금 더 좋을 거라는 그런 것을 완전히 깨는 결과였는데요. 백밸브 마스크 배깅군에서 ROSC, 그리고 생존 퇴원, 그리고 좋은 심리학적 예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좀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놓고 보면 기간 삭관이 해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내릴 수는 없고요. 기간 삭관이 필요했던 환자들에게서 더 안 좋은 예후가 관찰되었고, 그것엔 여러 가지 교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아마도 삭관이 필요했던 환자들이 더 위중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연구의 결론을 가지고 놓고 보면 병원 내 심정지 환자에게서 무조건 빠르게 얼리 엔도트라키알 인투베이션을 할 근거는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RCT들이 시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2018년도에 보고된 굉장히 큰 규모의 RCT이고, 성인의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투베이션과 라링지알 튜브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사실 라링지알 튜브는 이제 거의 쓰지 않아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관을 넣은 다음에 2개의 듀얼 벌룬을 해서 이렇게 입에서 고정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총 미국에서 27개의 EMS 에이전시를 13개의 클러스터로 묶고 일정 기간 동안은 라링지알 튜브 먼저,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은 엔도키알 튜브 먼저 이렇게 넣는 식으로 이게 랜덤 어사인 하였습니다. 총 3,000명의 환자들이 대략 인로되었고 1,500대 1,500으로 굉장히 잘 랜더미제이션 되었고, 결국 최종 신경학적 72시간 생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는 엔도트라키알 튜브보다 라링지알 튜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아웃컴인 ROSC, 자발순환 회복,
생존 퇴원, 그리고 좋은 신경학적 예후를 보이는 환자분들 모두 라링지아의 튜브가 엔도트라케아의 튜브보다 더 좋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 뒤에서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기관 내 삭관의 숙련도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3번 이상 시도를 한 군이 엔도트라케아 튜브군에서 거의 19%, 라링지아의 튜브군에서 4.5%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고 끝까지 결국에는 에어웨이를 성공하지 못했던 군도 인투베이션 군에서는 8.5%, 라링지아 튜브에서는 5.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하이퍼벤틸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모소락스 비율 또한 거의 2배 가까이 엔도트라케아 튜브군에서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딕스가 현장에서 인투베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는 굳이 엔도트라케아 인투베이션을 고집할 근거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입안에서 벌룬을 하기 때문에 벌룬이 많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저리를 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안쪽에 있는 그런 손상은 두 군에서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많이 쓰는 아이겔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면 성인 비회상성 병원박 심정지 환자들에게서 죄송합니다. 인투베이션과 아이겔을 비교하였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본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의 좀 특징적인 점은 무작위 단위를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파라메딕스를 무작위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에 배정된 파라메딕스는 출동하게 되면 무조건 인투베이션만 하게끔 그렇게 하였고 나머지는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배정받은 아이겔을 배정받은 파라메딕스는 아이겔을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랜더미제이션 하였습니다. 대략 4,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인롤이 되어서 연구를 시행하였고요. 그 결과는 아이겔과 인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 두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가 좋다, 하나가 나쁘다가 아니라 두 개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오즈 레이시오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런 선이 여기 걸리게 되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건데요. 이 연구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겔과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린 굉장히 큰 표를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따로 옆으로 좀 확대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련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 같은 경우는 2번 이내로 성공한 확률이 79%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겔 같은 경우는 거의 87%의 그런 군에서 2번 이내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흡인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파라메딕 기반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들에게서는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더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관 내 삭관의 숙련도 문제를 해결한 그런 논문인데요. 다기관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프랑스랑 벨기에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20개의 EMS 센터에서 참여를 하였고 여기는 현장에서 이게 파라메딕스가 하는 게 아니라 응급의학과 의사가 직접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백밸브 마스크 배깅이나 인투베이션을 직접 하는 구조로 그렇게 저희와 EMS 시스템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28일 시점에 좋은 신경학적 예후를 보았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비열등 허용 한계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백밸브 마스크 배깅이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 있게 볼 것인가 그것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연구에서는 1%를 가지고 이 마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경학적 예후에서는 백밸브 마스크 배깅 그룹이 4.3% 그리고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 군이 4.2%로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1% 인페리어 마진을 넘어가는 1.64라는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백밸브 마스크 배깅이 엔도트라키얼 튜브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 가설은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조금 모호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아웃컴들인 28일째 생존 그리고 생존 입원 또한 두 군에서 차이는 없었고 자발순환 회복률은 엔도트라키얼 튜브 군에서 조금 더 성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의사들이 직접 가서 인투베이션이라든지 백밸브 마스크 배깅을 하다 보니
의사들이 백밸브 마스크 배깅을 인투베이션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페일리어가 백밸브 마스크 배깅 6.7%, 엔도트라키아 튜브 2.1%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연구의 결론을 종합해 봤을 때는 결국 비열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1%에 비해서 좋은 심리학적 예후분이 4.3%, 4.2%로 너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인컨클루시브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파라메딕 온리 시스템과 BLS 위주의 지역에 그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어떤 에어웨이를 쓰느냐는 이 심폐소생술에서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고,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빠르게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고품질의 체스트 컴프레션, 조기 디피블레이션이 아웃컴을 지배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에어웨이는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분들은 엔도트라키아 인투베이션을 시도를 하셔도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아이겔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아이겔이 어렵다면 백밸브 마스크 배깅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인투베이션을 하느라 현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밸브 마스크 배깅 또한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환자 마스크 그냥 입에 대고 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백밸브 마스크 배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 기독기 삭관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백밸브 마스크 배깅을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고, 당연히 모든 의료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능숙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가 정확하게 피팅되지 않으면 공기가 옆으로 새기 때문에 저항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기도 유지가 적절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닫힌 상태에서 바람을 짜게 되면 다 위로 들어가서 추후에 이렇게 아스피레이션 같은 것들 리스크가 많아지겠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깡 마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굴에 살이 없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피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에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시 테크닉이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밀착을 하고 에어웨이를 열어주는 이런 테크닉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두 명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양손으로 피팅을 하고 한 명이 배깅을 하는, 이렇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그런 수익입니다. 두 번째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에서 아이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이겔 외에 나머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는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ERC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아이겔을 쓰라고 제품명을 못 박았습니다. 저희 소방과 병원에서도 대부분 아이겔이 보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이겔의 삭관 성공률이 사실 굉장히 높고, 관찰 연구에서 병원 내에서 EMT가 사용하셨을 때는 93%, 병원 밖에서, 병원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사용했을 때는 99%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겔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겔은 젤을 발라서 충분히 깊게 넣은 상태에서 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서 아이겔이 빠져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깊게 넣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윗니 기준은 혹은 윗입술 기준으로 최소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송 도중에 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내 삭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고, 특히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는 동안에 인투베이션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자는 이걸 결정할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해서 베너핏을 얻을 수 있는지를 늘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선에서 삭관을 결정하셔야 되고, 한다고 하면 최소 5초 이내로 이게 체스트 컴프레션이 멈추도록 그렇게 빠르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삭관이 실패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 시도하지도 마시고 백밸브 마스크라든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아이겔을 쓰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ETCO2라 그래서 환자가 숨을 뱉었을 때 그 숨 안에 이산화탄소 분압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야지만 제대로 삭관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CPR의 퀄리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렇게 연속형 이런 ETCO2를 사용하게 되고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포터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구급대라고 한다면 인투베이션을 한 환자에게서 꼭 이것을 적용해서 제대로 인투베이션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CPR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EIC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EIC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CPR을 하는 동안 ETCO2가 25 이상 유지되도록 하라 목표 지표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크리코사이로도톰인데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특히 심정지 상황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사실 이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연구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이제 지구가 끝날 때까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훈련을 받은 구조자가 표준 기도 확보 전략에 실패하였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목에다가 직접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다 에어웨이를 열어주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9월 25일에 제가 근무 때 온 환자인데 30대 남자 환자인데 당뇨 과거력이 있고 목이 아프고 숨을 못 쉬겠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저희 병원 도착했을 때 세츄레이션 3으로 도착해서 저희 인투베이션 하려고 봤더니 이게 에피글로티스입니다. 아예 부어서 에어웨이 페이턴시가 0인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엠부 백이 뭘 해도 아예 공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결국 환자는 어레스가 났고 다행히 한 번에 크리코가 성공해서 환자는 걸어서 퇴원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크리코사이로토미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메케니컬 CPR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케니컬 CPR 디바이스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원 밖 심장정지, 병원 내 심장정지 모두 일상적으로 루틴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이 어렵거나 아니면 코비드와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기계 심폐소생술 장치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 기계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오토펄스라 그래서 이게 밴드 자체가 이렇게 조여지면서 흉부를 압박하는 구조고 밴드 기반의 그런 CPR 디바이스 그리고 루카스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특정 부분만 누르는 피스톤 형태의 그런 메케니컬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것이 먼저 개발되었고 나중에 이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밴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과연 이것들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17년도에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토펄스와 루카스, 수동 CPR 세 개를 비교하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환자가 정말로 위험한 그런 장기의 손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봤는데 이 연구가 정말로 강점인 게 사망 환자를 직접 부검하거나 포스트 모템 CT를 찍어서 정말로 내장 손상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인 연구였습니다. 앞서 백밸브 마스크 배기 때 설명드릴 때 논 인페리어 마진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논 인페리어 마진을 10%로 권장을 해서 10%로 정의를 하고 핸즈 CPR보다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았는데요. 파란색이 루카스인데 루카스는 차이가 1%밖에 나지 않았고 장기 손상률이 1% 정도밖에 더 높은 것으로 안 나왔을 뿐더러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두 개가 안전성이 동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펄스 밴드 형태의 CPR 같은 경우에는 5.3%나 차이가 나면서 거의 12.8%로 10%를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밴드 형태의 오토펄스는 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내장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나오고 나서 오토펄스는 거의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펄스가 먼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토펄스 밴드 형태의 CPR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마의 2006년도에 발표된 연구인데 밴드 오토펄스와 우리 수동 CPR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EMS 신고 후에 4시간 후에 생존 여부를 보았고 약 500명의 케이스를 각각 매칭해서 연구를 하였고 이 연구 결과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던 119 신고 뒤 4시간 서바이벌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고 생존 퇴원 또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좋은 신경학적인 예후를 가지고 퇴원하는 군이 핸즈, 매뉴얼 CPR 군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구가 조기에 중단되었습니다. 밴드 CPR이 위험하다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장치 장착을 위해서 이게 체스트 컴프레션이 딜레이 됐을 가능성, 그리고 디피블레이션과 약물 투여가 지연됐을 가능성, 그리고 초기에 이게 숙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환자 아웃컴이 더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 위치에 대한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루틴하게 밴드 형태의 CPR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약 8년 정도 지나서 리서시테이션에 2000 케이스 정도의 이렇게 대규모 스터디가 다시 시행되었고 역시 오토펄스와 우리 매뉴얼 컴프레션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생존 그 결과라든지 나머지 결과들에서 차이도 없었고 여기서는 그 인저리가 그 합병증이 발생한 것도 두 군에서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6년도에 중국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굉장히 소규모의 스터디인데다가 랜더미제이션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는 연구긴 하고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오토펄스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연구 결과가 너무 달라서 혼동스러우실 텐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안정성에서 이미 오토펄스가 위험하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됨으로써 이제 밴드 형태의 CPR 디바이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많이 쓰는 루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해 주시면 네. 5분만. 파라메딕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구급차에 루카스2를 탑재해서 우리 CPR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생존율이 달라질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두 개가 차이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어쨌거나 결론이 차이가 없으면서 안정성도 차이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루카스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조금 다른 연구인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계식 CPR 디바이스와 핸즈 CPR을 두 개를 비교하는 연구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연구 설계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입니다. 병원 내 심장정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랜덤이제이션으로 루카스와 핸즈 CPR을 이렇게 하였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 연구에 인롤이 되었는지 보는 건데 연구에 인롤된 환자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연구들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 그 메케니컬 CPR 디바이스를 적용한 그런 군에서 처음에 어레스가 나고 평균적으로 11분 만에 장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11분이라는 거에 바꿔서 얘기하면 초기 대략 10분은 매뉴얼 컴프레션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기계식 이런 장치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이런 효과를 보는 그 피리어드를 다 건너뛰고 나서 장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연구이고 CPR 퀄리티는 두 군에서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한 예후에서도 두 개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체는 어떤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CPR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근거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심폐소생술 방법으로는 매뉴얼로 가슴 압박하는 것을 권고하고 우리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희 병원 실제 케이스인데요.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오토펄스를 사용하던 때였는데 오토펄스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20분 가까이 헬기에서 이렇게 CPR을 하면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허리도 굽어 있을 뿐더러 할 때마다 지금 머리가 부딪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이 퀄리티 CPR이 사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루카스로 했을 땐 굉장히 안정적이죠, 저희.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매뉴얼 CPR보다는 메케니컬 CPR 디바이스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근거로는 루틴으로 쓰자고 주장할 수는 없고 특정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옵션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크모 CPR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이드라인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기관에서 할 수 있을 때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크모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 동맥과 정맥에 커다란 관을 넣고 기계로 강제로 순환을 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에 관을 넣은 다음에 기계로 돌리게 되는데요. 이게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하지 않아도 산소화된 혈액이 순환하게 되고, 다만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피니트 치료를 위한 브리징 수단일 뿐이지 치료는 아니고 데피니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세 가지 스터디를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는 저희 란셋에 보고된 스터디인데요. 초기에 CPR을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빠르게 에크모를 하면서 동시에 필요하다면 PCI를 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에 굉장히 하이 볼륨 에크모 센터가 있어서 그 에크모 센터에서 싱글 스터디로 진행하였고, 이런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환자군을 해서 30명의 무작위 환자들을 1대1로 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에크모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거의 생존 퇴원이 에크모군이 43%, 그리고 스탠다드 ACLS군이 7%로 거의 6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 결과들 또한 에크모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 연구는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가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프라하에서 진행된 굉장히 큰 연구이고, 이번에는 어레스트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고 스탠다드 CPR 환자들은 현장에서 계속 CPR을 하고, 에크모가 결정이 된 환자들은 루카스를 채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빠르게 에크모와 PCI를 하게 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CPR은 의사가 출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CLS와 동일한 형태로 모든 약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는 아쉽게도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보시면 9.5%나 차이가 나고 P밸류가 0.09 정도로 굉장히 아쉽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 연구도 아쉽게도 연구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중간 분석 결과인데 에크모 자체가 워낙 많은 자원과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여기 실지는 않았지만 에크모군에서 조금 더 내추럴 환자가 많이 생긴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연구가 조기 종료되었고요. 대략 처음에 계획했던 환자들보다 30명 정도를 못 모았었는데, 이 연구자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30명을 더 모았으면 이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조금 하위 분석에서는 30일째 좋은 예후를 보이는 환자들이 에크모군에서 조금 더 많았다는 거, 그래서 에크모에 조금 페이버한 그런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연구입니다. 저희 NEJM에 최근에 실린 연구인데요. 기존의 그런 란셋에 실린 어레스트 트라이얼이라든지 프라 트라이얼은 단일 센터에서 진행되었고, 표본 수가 적고, 그리고 하이 볼륨 에크모 센터가 있다는 그런 시스템 특이적인 한계를 띠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다기관으로 진행을 하였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크모 CPR 70명, 컨벤셔널 CPR 64명이 최종적으로 됐는데요. 결과는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크모가 각광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근에 나온 다기관 연구에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어레스트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크모에게 페이버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프라 트라이얼도 좀 페이버한 트렌드를 보였지만 마지막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하이 퀄리티, 하이 볼륨 에크모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전국에 뿌렸을 때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크모 CPR을 루틴으로 적용할 근거는 부족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적응증 같은 경우는 각 병원마다 운영을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 공통적인 그런 기준을 살펴보자면 75세 미만, 샤커블 리듬, 또 위트니스 어레스트, 노플로우 타임 5분 이내, 이런 식으로 좀 소생이 되었을 때 환자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크모를 시행하려면 역시 숙련된 의료진과 장비 시설이 필요하고, 에크모를 결정했다면
에크모 펌프 온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로토콜과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소방에서도 빠르게 환자를 이송해야지 에크모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을 저희가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임 이즈 라이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팀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환자의 아픔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